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지난 한 주 동안에 저희들 또 있는 처소에서 지켜주시다가 오늘은 또 우리 고난주간 넷째 날을 맞이하고 또 세조 목요일을 맞이해서 예수님이 제자들의 발을 씻기시고 또 최후의 만찬을 가지시며 또 이렇게 겟세마네 동산에서 철학기도 하신 이 날을 기념하면서 저희들이 오늘 또 수업을 가지겠사오니 이 수업을 통해서 기독교 교육의 중요성과 방향성 비전을 허락해 주시옵기만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여러분 다시 만나서 반갑습니다. 우리 지난 시간에 코메니우스 교육 사상을 이제 시작을 했습니다. 우리 그 코메니우스를 이해하려면 우리 중세기 때의 수도원 운동을 우리들이 잘 보셔야 합니다. 우리 그 당시에 그 교육의 흐름은 크게 세 가지로 나눠져 있었습니다. 첫째는 이렇게 그 교리 중심한 공부 이런 것이 이제 교회나 아니면 일반 신학교나 여기서 교리 중심한 이런 공부가 있었습니다. 뭐 개혁 신학이나 아니면 훗날 청교도 그런 신학으로 발전됐던 그런 내용의 그런 공부였죠. 두 번째는 경건 운동이 있었습니다. 이 경건 운동의 대표적인 것은 독일 그 당시는 보헤미아라고 이 보헤미아의 형제단 경건주의 이들이 우리 그 교회 개혁 쪽에 그런 경건 운동 이쪽이 있어서 이들이 아주 참 굉장히 많은 영향을 끼쳤습니다. 예를 들면 그 당시에 지성으로 이렇게 일정으로 나갔던 요한 웨슬리 그분은 옥스퍼드 출신이에요. 그 어머니 수산나는 시다 20 했어. 그 아들 딸을 다 홈스쿨링했어요. 그 모든 이 자녀들을 홈스쿨링하면서 이 경건주의와 함께 지식을 전달하는 그런 교육을 했어요. 그랬던 이존 웨슬레가 옥스퍼드에 들어가서 또 우수한 성적으로 공부합니다. 그의 동생 찰스 옥스퍼드도 홈스쿨링 출신으로 명문대학인 또 옥스퍼드 대학에 진학해서 공부를 하면서 그곳에서 기도 운동을 이렇게 접했습니다. 그래서 이 옥스퍼드에서 시작됐던 기도 운동이 훗날 감리교의 기초가 됐는데 이런 이제 하시는 분이 뜻이 있어서 그는 그 당시 신대륙인 미국에까지 와서 매사추세츠에 있는 하는 조그마한 마을에 인디언 마을이 있습니다. 그게 선교하러 오신 거예요. 그래서 열심히 선교는 했지만 큰 열매는 거두지 못했습니다. 그는 좀 실망되고 또 번아웃되고 그래서 다시 영국으로 돌아갔지요. 그의 동생 찰스와 함께. 그런데 영국으로 돌아가다가 이 대서양에서 큰 폭풍을 만납니다. 배가 거의 파손될 정도로 이렇게 그 아주 큰 폭풍을 만났는데 모두 다 아우성치고 또 난리가 나는 동해에 한쪽에 어떤 한 모임에 그분들은 전혀 여당치 않고 찬송을 부르며 기도하는 그룹이 있었습니다. 너무나도 충격을 받았던 것이죠. 그래서 그때 찰스가 그분들의 그런 모습을 보고서 이제 찬송가 비바람이 칠 때와 물결 높이 일 때에 사랑하는 우리 주 나를 인도하소서 그 찬송을 그때 이분이 작사를 해가지고 작곡 붙여서 우리까지 이렇게 전해졌습니다. 엄청나게 그렇게 충격을 받았던 것이죠. 이 웨슬레 형제가 형이 되는 요한 웨슬레와 동생이 되는 찰스 웨슬레. 그래서 이 두 분은 형은 설교로서 유명했고 동생은 찬송가 작사자로 유명했던 것이죠. 그래서 이들이
다시 영국에 돌아와서는 그들이 이제 참 고민을 했죠. 이렇게 어떻게 교리, 하나님의 말씀, 이신칭의 이런 내용을 가지고 어떻게 참 경건주의와 결합해서 이제 복음을 전할 것인가. 그러다가 그들이 이제 그 수요 예배 때에 어느 조그마한 이제 올드 게이시라는 교회 앞을 지나가는데 거기서 이제 이 로마스가 강해 설교가 됐을 때 거기서 큰 도전을 받고 그들이 이제 감리교 운동을 일으킨 것이 성공을 한 겁니다. 그래서 이제 거기에 보면은 이제 교리 공부와 또 경건주의와 함께 성령 운동, 성신님의 그 운동 함께 이렇게 결합된 이런 운동으로 이제 근대 교회 사회 그리고 교육사에 이렇게 나오는 내용입니다. 이때 이제 이 경건 운동과 이 교리 운동을 함께 이렇게 접목시켜서 세상 일반 그 교육학에서도 큰 영향을 끼친 분이 코메니우스입니다. 이분은 자기 아버지 어머니가 다 모라비언 교도였습니다. 지금 우리 존 웨슬레 형제들에게 영향을 끼쳤던 이 경건주의파의 출신입니다. 그 내용 자체가. 그리고 이분은 나라적으로는 체코 출신이기 때문에 정말 이 어떤 대접을 제대로 받지 못하고 그렇게 성장을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는 조국에 오래 있지 못하고 이 나라 저 나라 다니면서 이렇게 교육론을 전했던 그래서 이 유럽에 오늘날 우리 또 일반 교육에 아주 기초를 놓은 그런 분이 코메니우스입니다. 저희들이 학교 다닐 때만 해도 한국의 코메니우스 이거 선전하는 분이 별로 없었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제가 미국에서 코메니우스를 이제 발견하게 되고 많이 이렇게 연구하는 차에 그때도 한국에 코메니우스 학회라는 게 있어서 그분들이 미국에 와서까지도 활동을 하고 또 제가 한국에 왔을 때에 그분들을 또 만나게 됐고 이래서는 지금은 이 코메니우스가 이제 일반 기독교 교육에서도 많이 이렇게 강조되고 있는 예를 들면 유네스코의 교육 인용과 사상이 코메니우스 이거거든요. 코메니우스가 오늘날 기독교육 그리고 일반 교육에도 얼마나 많이 영향을 미치냐 하는 것은 그분의 판소피아 범지학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대교육학 그리고 이제 어머니 교실 이런 것을 다 시작하신 분인데 하여튼 이 코메니우스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인터넷에 검색하시면 자세히 나오고 또 여기서 기초적인 것을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분은 유대인처럼 아주 유아 교육을 굉장히 강조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천부적으로 주신 이 어린아이에게다도 그 천부적인 그런 기질을 잘 교육 훈련시켜 가지고 하나님께 다시 되돌려 드리는 이것이 코메니우스의 기도 제목이었고 교육 철학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아이들에게 이렇게 통일된 그리고 종합적인 그런 지식 체계를 이렇게 보여주는데 이거를 그림을 통해서 이렇게 그 우리 교과서에 그림을 그리고 사파에 넣기 시작했던 분이 코메니쇼드거든요. 그래서 그의 교재는 어떤 거는 150개 사파 그림이 들어가 있습니다. 또 어떤 것은 더 많이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이런 오늘날 우리 교재에 이제 그 사파 그림을 넣기 시작하고 우리 공과 교재도 그렇게 나오지 않습니까? 그게 다 코메니우스가 시작된 것이고 또 오늘날 애들이 교육을 할 때에 공작을 막 하면서 뭐를 만들면서 실습하는 거 이것도 이분이 다 주창했던 것이고 그리고 또 어떤 암기 위주가 아니라 토론 위주로 그리고 이게 아이디어를 발전시키면서 단계별로 이 단계에서 그 다음 단계 그 다음 단계 이렇게 시작하신 분들도 이 코메니우스가 이렇게 다 시작했던 방법인데 방법을 지금 잠깐 우리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그분의 통일의 원리 삶이 궁극적으로 하나님과 통일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삶을
부분적 단편으로 보기보다는 전체적으로 보라는 거죠. 무슨 과거, 현재, 미래를 나누지 말고 한 속에서 과거, 현재, 미래를 같이 통괄하는 그런 시야. 그리고 무슨 이 한국이라는 이런 좁은 테두리보다 이것의 아시아권으로 아니면 동북아시아 또 세계를 바라보면서 나가는 그런 시야들 이것을 이제 보라는 겁니다. 이런 통괄적인 그런 지식 우리 에베소 1장 10절에 나오지 않습니까? 우리 에베소 1장 10절에 보니까 하나님은 만물을 통일하시기 위해서 통합한다는 것입니다. 통섭한다는 것입니다. 요즘 얘기가 콘실리언스라는 말이 나오는데 그 로버트 윌슨이 얘기했던 요즘에 그 세계 경제 그게 윌슨 그분은 바이올로지입니다. 그가 이제 그 생물학자로서 있었는데 어느 날 그분이 이 사회학과 생물학을 같이 결합하는 소시오 바이올로지 이런 책을 만들었습니다. 그래서는 그는 이제 어떤 책을 썼냐면 Unity of Knowledge 지식의 통일성 이거를 써서 이거를 콘실리언스라고 통섭이라는 단어를 처음 사용했습니다. 그래서 그 후로 옛날에는 우리 인문과학, 사회과학, 자연과학 이렇게 각각 다른 세 분야로 나오는데 요즘은 이거를 같이 봅니다. 이거를 interdisciplinary principle이라 그럽니다. 이런 세 분야가 각기가 있는 게 아니라 통합적으로. 그래서 인문과학도 이제는 자연과학과 같이 연결해서 이렇게 나오고 그리고 또 사회과학하고 자연과학이 또 연결해서 나오고 자연과학과 인문과학이 같이 연결해서 나오는 이런 이제 통섭적인 그런 것입니다. 제가 80년 초에 미국에 갔을 때 깜짝 놀랐습니다. 미국 신학교 안에 MDB 과정 속에서 경영학 석사 과정하고 이 MDB 과정하고 통합하는 그런 과가 있더라고요. 그래서는 그거를 공부하면은 이게 MBA도 받고 이게 경영학 석사도 받고 신학의 MDB 목회학 석사도 함께 받는 그렇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그때 처음 그게 시도될 때인데 설명하는데 들어보니까 이게 결국은 MDB도 우리 사람을 변화시켜서 하나님의 자녀로 만드는 과정이고 또 MBA도 결국은 사람 인사 경영입니다. 인사 관리 그걸로 이게 공통점이 있어가지고 같이 이렇게 한다는 겁니다. 그렇게 하니까 그 다음은 또 어떤 영향이 있냐면은 많은 이 그 의사들이요 법학을 공부했습니다. 그저 자기들 공부 저 옛날에 해서 의사가 다 됐는데 너무 소송이 많이 들어오니까 소송 비용으로 너무 비용이 지출되니까 아예 의사들이 법학을 공부해서 변호사가 돼가지고 자기들이 소송도 감당하면서 의학을 하는 이런 그 제도가 생겼습니다. 그래서 이 법과 법대 내에서도 이게 MB 이게 저 의사 과정과 같이 하는 프로그램이 개발됐고 또 의사들도 이제 이 그 법학하고 같이 하는 이런 과정이 생겨서 이제 나가는 이런 인터디시플리니 이것이 상당히 유행처럼 지금도 그렇게 되는 거죠. 이런 용어를 요즘은 뭐라고 했냐면은 4차 산업에서는 융합이라는 표현을 씁니다. 어떤 핵융합이라는 이런 말을 요즘 쓰지 않습니까? 그처럼 요즘은 융합이라는 단어를 많이 써요. 그래서 이게 지금 제가 있는 인천 송도 신도시에 있는데 신도시에 11개 대학이 있거든요. 이 중에서 미국에서 온 대학이 7개가 있습니다. 그 여기도 인하대학에 있는 그게 이 간판이 뭔가니 융합과학연구소라고 이거를 간판을 이렇게 걸고 있더라고요. 그 요즘은 대학에서도 다 융합이라는 말을 얼마나 많이 쓰는지 모릅니다. 예를 들면 우리가 여기 한국에서 어느 식당에 가보면 퓨전 식당이라는 게 있어요. 퓨전이라는 게 뭐냐? 이 퓨전이라는 게 융합이란 말인데 그게 이제 식당에 가보니까 그게 이제 동양 음식과 서양 음식을 같이 조합해가지고 먹는 음식이에요. 그러니까 그 퓨전 식당에 가니까 비빔밥도 나오고
또한 오므라이스도 나오는 거예요. 또 이거를 융합시키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음식 식당에도 지금 이렇게 유행하고 있는 퓨전이라는 이 말, 융합이라는 이 말, 핵융합 이런 것으로 요즘 교육에도 그렇게 쓰고 있는 거예요. 또 요즘 병원에 가서도 보면 서양 의학 그인데 그 안에 보면 한방 치료가 있어요. 동양과 서양의 의학이 서로 보충하고 같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것이 잘 되고 있어요. 그 미국의 웬만한 의사들 우리 동양 의학을 배워서 침 다 놓고요. 이게 맥 다 짚습니다. 그래서 이제 서양 의학에서 못하는 거를 동양 의학, 한의학에서 보충하고 있는 거예요. 한의학에서는 자기들이 못하는 영역을 서양 또 의사에게로 보냅니다. 이런 거를 서로 협력하는 그런 시대에 살고 있는데 이런 걸 다 시작한 분이 코메니우스입니다. 그래서 이분은 여러 다른 전공자들도 이분의 그것을 다 범죄학이라는 것을 이제 배우는데 통일의 원리. 이 세상의 모든 존재는 하나님의 원리에 따라 존재하므로 궁극적인 삶은 하나님의 원리와 통합된다는 것입니다. 또 평화의 원리예요. 이게 이제 오늘날 UN 또 유네스코에 들어가 있는데 교육에 의해서 평화로운 세계를 건설하자는 겁니다. 순진무구, 무한한 가소성을 가진 아동을 교육에 의해서 참된 인간 육성으로 하자는 원리입니다. 이게 오늘날 모든 우리 유아 교육 또 아동 교육의 우리 목표가 아니겠습니까? 이거를 확실하게 선을 그은 분이시에요. 그 유아관에 대해서는 기독교적인 유아관을 바탕으로 어린이를 하나님의 가장 귀중한 선물, 헤아릴 수 없이 소중한 보배라고 규정을 합니다. 그래서 이 아동을 어른의 축소판으로 보았던 중세적인 유아관을 완전히 벗어나서 새로운 유아관을 수립하며 하나하나가 하나님의 보배라는 겁니다. 샛별 같은 그 보배 면류관, 네, 하나님께 우리 그 찬송을 부르듯이 우리 아이들 하나하나를 보배로 이렇게 여기는 이런 유아관. 또 그분의 인간관은 개인의 신앙의 자유와 교회 및 사회의 변화를 강조하는 진보적인 경향을 제시합니다. 교육을 통해서 타락한 인간이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는 것이라는 겁니다. 자연관에 대해서 자연을 강조 많이 합니다. 아이들이 이렇게 유치원, 지금 우리 한국에도 많은 유치원 교육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만은 교실 안에만 가둬두면 안 돼요. 꼭 일주일에 서너 번 밖에 나가서 애들 흙도 만져보게 하고 풀도 만져보게 하고 나무도 직접 만져보게 하고 아이들이 자연과 함께 친화력 이거를 놉니다. 그 자연 속에서 이렇게 생활하도록 합니다. 그랬더니 애들의 정서의 발전과 또 지능의 발전이 그렇지 않고 그냥 시멘트와 그냥 여기 모래 속에 갇혀 있는 그 애들보다 훨씬 높다는 결과가 나와서 요즘 많은 이게 자연 친화를 합니다. 그 역시 코메니우스가 강조했던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신 이 자연을 가지고 인간 교육을 통해 새 학교인 자연의 학교, 인간의 학교, 하나님의 학교를 제시했습니다. 자연이란 최초의 하나님께서 창조한 그대로의 상태를 의미합니다. 그래서 자연이란 개념인 하나님이 원래 창조한 그대로의 상태 곧 죄악된 사람의 손길이 조금도 닿지 않음의 원형 상태. 그래서 코메니우스는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 곧 모양대로 창조함을 받았기 때문에 그 상태로 회복하는 것. 이게 이제 자연 그대로입니다. 에덴 동산 범죄하기 이전의 그 상태입니다. 그걸로 돌아가는 이것을 목표로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다음 그의 지식관에서는 지식이 형성되는 과정은 자연의 법칙 원리로 인간의 감각적이고 지적이고 심리적이고 인지 능력의 과정을 종합한 과학적인 방법으로 체계한다. 우리 인간이요 영과 혼과 육으로 되어 있잖아요. 여기서 이 혼의 세계라는 게 지정입니다. 모든 우리의 감정과 우리의 모든 아는 것과 판단하는 의지로 이것이 다 뭉쳐있는 게 혼의 세계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것이 종합적으로 이렇게 돼 있는 겁니다.
혼따로, 영따로, 육따로가 아니라 이거를 통합적으로 인간관을 이게서 여기에 참된 지식, 하나님을 아는 그런 지식과 또 하나님을 닮아가는 것이 온전히 하나가 되는 이런 통합적인 모습으로 나갑니다. 그다음 모든 사람들은 태어나면서부터 배우고 학습할 수 있는 욕망이 있습니다. 또 감각 기능의 훈련과 단련은 감각적, 지각적 증진을 위해 중요합니다. 또 인간의 감각 기관에 의해서 지각된 모든 사물은 인간의 마음속에 내면화되어 인지적 활동의 대상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지식 사회학에 보면은 인간에 대해서 내면화 과정이 있어요. 그리고 이 내면화가 이렇게 그 외연화 과정이 있습니다. 우리가 자기 자신의 그거를 세우는 것과 함께 또 외형적인 외형화가 있습니다. 그래서 내면화와 외형화가 형성됐을 때에 이거를 합리적으로 인정을 받는 그런 이제 과정이 또 있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인정해주는 객관화입니다. 아, 혼자 이 내면화와 외형화 이것만 가지고 있으면 안 되고요. 객관화되는 이런 과정, 이것을 레지티메이션이라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이게 이제 세상 사람들 모두 나도 합리적으로 이것이 객관화 있다. 이런 과정으로 이제 어떤 지식 사회학이 이루어진다고 얘기하는데 그런 어떤 원리의 어떤 기초적인 작업을 이 코메니우스가 벌써 심어 놓은 거 있습니다. 그다음 이제 맨 마지막 그게 보면 인간의 내면 세계의 기능의 과정을 학문적으로 체계화하여 인간의 심리적인 또 본유적인 기능에 의한 인지적 활동 이론을 발전시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코메니우스의 중요한 얘기가 범지학이라는 용어를 만들어냅니다. 판소피아. 소피아는 지혜죠. 판은 뭡니까? 전체를 어울리는 그런 지혜야. 범지학을 얘기합니다. 모든 지식과 학문을 통합하여 다양하고 또 폭넓은 지식과 학문 체계를 활용하는 학제 간의 통합을 범지학이라고. 그 당시 이게 16세기 때 벌써 얘기라는 거예요. 16세기, 17세기 초에 굉장히 앞선 그런 이제 내용이죠. 그래서 중요한 개념을 조화와 질서 가운데 통합하는 범지학. 또 범교육학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형상으로 태어난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모든 것을 자연의 원리에 의한 모든 방법으로 배워야 한다는 우주적인 보편 교육 사상을 범교육이라고 그럽니다. 그래서 범지학과 범교육의 핵심 사상은 전 인류의 평화와 조화와 모든 사람에게 모든 것을 모든 방법으로 가르쳐서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기 위한 교육이다. 이분 자신이 목사님이에요. 이분 자신이 그 주일학교 교사입니다. 또 이분 자신이 기독교 교육학 박사입니다. 그러니까 이분의 기본은 항상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는 것. 이걸로 통해서 범지학과 범교육학을 이렇게 개발해서 이거를 이제 전 유럽에 다니면서 교육을 하고 다녔습니다. 그래서 이분이 스웨덴은 스웨덴에 가서 폴란드는 폴란드에 가서 또 영국은 영국에 가서 이분이 정말 이들에게 선한 영향을 끼쳐가지고 오늘날 유럽 교육의 단단한 기초를 이루었던 분입니다. 학교의 단계론에 있어서 이 학교에 의한 집단 교육이 효율적으로 더 많은 즐거움을 줘야 된다. 이분은요 모든 아이들 학교 생활하는 아이들에게 최대한 기쁨과 즐거움 가운데서 교육하도록 환경을 만들어 줍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그의 이 아이들의 발달론을 이렇게 또 단계를 정한 겁니다. 제1단계 유아기는 1세에서 6세까지, 제2단계는 아동기라고 7세에서 12세까지, 제3단계에서는 소년기, 우리로 말하면 청소년기입니다. 13살에서 18살까지. 그리고 이제 청년기라고 19살부터 24살까지 되게 장가기 전 아니면 군대 가기 전후
뭐 이렇게 나눠가지고 이렇게 유아기 때는 어머님의 무릎 학교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스콜라 마테르나 어머니의 학교를 굉장히 강조했습니다. 이 유아기 교육이 평생 간다는 거죠. 이 아이들의 인격 성장에. 그래서 이 어머니의 무릎 학교를 강조했습니다. 그 다음은 2단계에서는 모국어 학교입니다. 모국어 학교에서 스콜라 보라투라라고 이게 이제 우리가 한국 사람이면 한국 사람 또 미국 사람 미국 사람 이런 자기의 모국어 학교 이거를 잘 자기 아이덴티티 민족의 아이덴티티 이때를 잘 이렇게 형성을 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 다음은 라틴 학교입니다. 그 당시에 본 세계에서 가장 널리 사용됐던 국제 언어가 라틴어였어요. 요즘으로 우리 얘기하면 영어라든가 또 무슨 프랑스어라든가 이래처럼 그 당시에는 라틴어 학교였습니다. 그래서 이 중고등부 할 때 라틴어 학교를 공부하게 하고 그리고 이제 대학에 가서는 이제 외국 여행도 하게 하고 세상을 폭넓게 이렇게 하는 이런 교육을 정해놓고는 그에 맞는 커리큘럼, 교과 과정을 다 만든 분입니다. 그래서 참 대단한 참 분이에요. 이 교육에 있어서. 그래서 이 교육의 목적을 인간이 하나님과 합일되어서 영원한 행복을 누리는데 가장 큰 가치를 두었고 하나님이 부여한 가능성을 교육을 통해서 형성함으로써 참다운 인간이 될 수 있다고 그렇게 주장하고 가르쳤습니다. 교육의 내용은 종교교육, 신앙교육입니다. 가정생활에 있어서 지도하에 이 신앙의 정조를 양성해 가며 철저하게 성경을 중심으로 하는 교육이었습니다. 두 번째로 도덕교육으로 정의와 이성, 용기, 절제 등의 여러 가지 덕을 쌓도록 교육을 강조했습니다. 그리고 정신교육으로서는 첫째로 지식교육으로 시각, 청각을 매개로 하는 지식학습으로 자연과 사회의 여러 가지 사물, 제3물, 제현상, 여러 가지 현상을 학습함으로써 올바른 사고력을 양성하는 교육 추구했고요. 그 다음 지금 및 또 자금 및 기술 교육을 또 강조했는데 유아의 정서 함량과 활동성을 기르는 교육입니다. 그리고 언어 교육을 중시했습니다. 문법과 수사학과 시 이런 것을 통해 가지고 이들에게 교육하는 그런 커리큘럼으로 애들을 아니까 영재 교육을 시키는 거죠. 어릴 때부터. 그리고 이제 교육의 방법으로서는 자유주의 원리였습니다. 자연의 질서에 따라 교육, 쉬운 것에서 어려운 것 등 순으로 가르치는 겁니다. 우리 자연하면 이런 것이죠. 낮에는 일하고 공부하고 밤에는 쉬고 잠자고 이게 자연의 원리가 아니겠습니까? 봄은 봄대로, 여름은 여름대로, 겨울은 겨울대로, 또 가을은 가을대로 이렇게 자연의 그 순리에 맞는 이런 자연의 합자연 이게 자연과 거스르지 말고 이거 하자는 게 뭔가 하니 우리 인간은 다 소우주잖아요. 그리고 대우주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키아즘 공부할 때 제가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우리 지구가 이렇게 그 5대양 6대주로 되어 있듯이 우리 몸 안에도 소우주인 우리에게도 5대 이게 이 5대양 6대주가 여기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5장6부라고 그러죠. 그게 꼭 같습니다. 이게 자연에는. 그리고 이 지구가 70%가 물로 돼 있어요. 우리 인체도 70%가 물로 돼 있습니다. 물이 부족하면 안 돼요. 물을 여러분 충분히 잘 습득해 주셔야 됩니다. 그런데 이 지상의 대양의 물이 소금물이에요. 소금물을 바다 소금물은 4%라고 그럽니다. 근데 우리가 인간이 이렇게 부족하고 물이 부족하면 병원에 가면 링게르를 놔줍니다. 링게르가 9%의 소금물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그것이 들어갈 때 우리가 몸에 회복이 오고 원기가 돌아간다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12달 있듯이 우리 몸속에는 12경락이 있습니다. 이게 신경 조직이 다 있어요. 이 12경락이
12달하고 매치가 돼가지고 잘 이렇게 조화를 이루면 건강해요. 근데 이것이 엇나가면은 다 건강을 잃습니다. 아까 오장육부도 마찬가지예요. 그게 엇나가면은 암이 생겨요. 엇나가면은 복통이 생깁니다. 이 모든 게 잘못된 거예요. 그러나 자연 이거와 잘 이것을 조화를 이루면은 우리 몸에 건강이 오고 다 모든 게 좋습니다. 또 우리 혀를 이렇게 찌르는 침을 찌르는 자국이 모두 365 혹은 6이라고 그럽니다. 366 혹은 365. 근데 우리 몸의 혈자리가 그렇게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성경에서 우리 토라에 하지 말라 하지 말라 나 외에 다른 신을 숨기지 말라 우상을 만들지도 말고 섬지도 말고 절하지도 말라 내 이름을 막는 데 일 걷지 말라 그리고 이제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이웃을 해하려고 거짓 증언을 하지 말라 그리고 탐내지 말라 이렇게 8가지 하지 말라 이런 것이 전부 다 이게 우리 혈자리에 366개 나온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하지 말라 이게 나오는데 요거를 다른 말로 두려워 말라. 하나님 이외에 다른 거 두려워하지 말라. 그게 또 366번에 나온다는 거예요. 그 이게 보면은 우리 몸은 소우주요. 대우주로서 이거와 같이 이렇게 합일이 되게 하나님은 이 세상을 창조하셨는데 이거를 인간의 죄 때문에 이 질서가 무너졌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다시 이것을 우리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이 되면은 자연이 하나님과 함께 또 회복이 돼가지고 사막화되는 곳이 이제는 오아시스가 자꾸 변하고 옥토로 변하고 그리고 또한 이 세계의 모든 어떤 환경 오염이니 또한 이제 자연 생태계 파괴라든지 그것이 더 이상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세우는 메시아의 나라는 정말 이 자연이 다 회복이 되는 그래서 이게 어린아이가 독사를 구해 놓아도 절대로 상처를 받지 않고 또 사자가 소처럼 같이 풀을 뜯는 초식 그런 동물로 다 변하고 다 이런 세상이 그렇게 되는 것이 자연의 회복이거든요. 자연주의 원리. 두 번째로 감각과 직관. 감각에 자극을 주고 감각을 통해 사물을 경험하고 책이나 말로서 교육하는 것보다는 직접적인 사물을 통한 경험적인 지식을 습득합니다. 이 교육에 있어서 아이들에게 어떤 교육의 도구를 다 준비하고 해서 실질적으로 애들이 이거를 만져봅니다. 그리고 실제로 이거 체험하는 거예요. 체험학습을 하게 합니다. 이게 다 코메니우스가 제창한 교육 방법이에요. 그리고 모범과 훈육에서 부모는 어렸을 때부터 지혜롭고 도덕적이고 경건한 모범을 보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유아의 나쁜 습관과 행위를 좋은 방향으로 변화시키기 위해서는 충고와 질책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유아 교육에 미친 영향, 코메니스의 영향입니다. 첫째로 비형식적인 교육으로서 유아기 교육의 중요성을 강조했습니다. 예전에는 아이에 대해서 아무 커리큘럼도 없고 방법도 없고 그냥 막 키웠잖아요. 그런데 코메니우스는 이제 이 아이들에 대한 교육 방법이 구체적으로 나와 있고 그 비전이 분명히 있고 목표가 있기 때문에 거기에 맞게 아이들을 이렇게 교육을 합니다. 요즘 젊은 우리 부모들이 참 감사하게도 인터넷을 통해서 이런 교육을 받아가지고 아이들 교육이 옛날 어른들보다 훨씬 책 있게 키웁니다. 두 번째로 유아의 발달 단계에 따른 자연주의 교육을 강조합니다. 이 영향을 받은 분이 루소, 페스탈로치, 또 프로벨 같은 분이 영향을 받습니다. 세 번째로 유아가 감각을 통해 경험하고 배워 이성을 발달시켜야 한다고 봅니다. 그래서 감성주의, 우리가 이 다 아까도 우리 설명한 대로 우리 경건주의의 그런 교육학을 코메니우스가 발달시켰다 그랬는데 우리 수도원에서 배우는 고행과 그런 어떤 학습, 그런 감각 이런 것을 실질적으로 이성과 결합해서 교육을 시키는 방법을 여기서 이제 봅니다. 또 자연 질서, 쉬운 것에서 어려운 것으로 가르치도록 하고 실물이나 모형을 제시하고 점차적으로 언어로 설명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
공부 잘하는 아이들, 또 수능고사 만점 되는 학생들의 방문들을 보면요. 그들이 딱 그 문제집을 볼 때에 쉬운 것부터 먼저 푼다는 거예요. 그리고 어려운 것은 좀 뒤로 밀다가 그때 푼다는 겁니다. 이게 이 방법이에요. 쉬운 것부터 어려운 것으로 이렇게 점점 나가도록 아이들에게도 처음부터 막 어려운 것보다도 처음에 쉽고 재미있고 이런 것으로 딱 아이들의 마음을 열게 하고는 그다음 점점 이렇게 깊이 있는 교육으로 가듯이 또 점진적 교육이 이루어지게 하며 실생활에 유용한 것을 가르치고 하는 체계적인 방법을 강조합니다. 우리 코메니우스의 저서 활동으로 대교수학이 제일 유명합니다. 100여 권의 논문을 한 권에 모아서 대교수학 이거를 출간했습니다. 이 교육론의 대전제로서는 모든 어린아이가 남녀의 차이나 빈부의 차별 없이 하나님의 귀한 자녀로서 동등한 가치를 받고 대접을 받고 순수한 진리와 덕성과 신앙으로 교육될 권리와 의무를 지니고 있는 존재로 이 코메니우스는 한 어린아이 하나하나를 귀하게 여기고 그렇게 또 교육을 시켰습니다. 목적은 모든 사람이 대교수법에 의하여 모든 지식을 터득함으로써 인간의 공통성을 공유하고 그래서 하나님에게 그렇게 키워서 다시 되돌려 드리는 이것이 그의 교육의 목표였습니다. 그의 또 유아학교에 보면은 특정의 시기에 교육 대상을 놓고 집중적으로 상세하게 교육의 내용과 방법을 진술한 책입니다. 그래서 이 감각적인 직관을 강조합니다. 유아기에는 실물을 통한 감각 교육이 중요하며 감각에 의하지 않고 지성에 이르는 것은 없다라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감성과 지성을 잘 이렇게 조화를 일으켜서 이 감성을 통해서 지성이 더 많이 빛나도록 이렇게 그가 교육을 시키는 겁니다. 자연시시에 따르는 것이고 6세까지의 어린아이 자녀들은 어머니에 의해서 교육받아야 함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애들이요 젖을 먹는 기간이 3세까지랍니다. 그리고는 또 3세에서 6세까지가 애들의 모든 버릇을 잘 이렇게 가르쳐야 될 시기입니다. 이때는 엄마가 이것을 집중적으로 이렇게 잘 이거를 가르치는데 모든 유대인들이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유대인들이 이렇게 그들이 교육이 잘 돼서 왜 그러냐 하면은 그 엄마 때문에 그래요. 그 유대인 사회에서는 반드시 엄마가 유대인이어야 합니다. 이런 교육을 받은 이런 언어를 알는 유대인이라야 그 사람이 진짜 유대인이라고 이렇게 부를 수 있을 만큼 엄마의 교육, 그 어머니의 교육이 아주 중요합니다. 세계 도회라고 이거는 직관적인 언어 교수론을 강조하고 있는데 언어는 단지 상징적인 것에 불과함으로써 사물과 병행해서 가르쳐야 하고 항상 이게 언어는 이제 그림을 통해서 보여주고 또 실질적으로 물건을 만지면서 하는 이런 언어 교육입니다. 그리고 쉽고 빠르게 습득할 수 있게 해야 합니다. 그 내용이 배열돼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1658년에 유아기의 언어 입문과 및 초등학교 통합 교과서를 썼습니다. 여기에 보면 150개의 그림이 들어있는 세계 도회 이 책을 이렇게 출간을 합니다. 세계 도회 책이 도움을 주는 것은 첫째로 학교가 고통이 아니라 기쁨만 느낄 수 있도록 아동의 마음을 유도합니다. 이 책에 보면 두 번째로 사물로 향하는 아동의 주의력을 자극해서 그것을 한층 예리하게 하는데 도움이 됩니다. 세 번째는 세계의 주요 사물에 대한 지식이 감각이나 실물에 의한 방법으로 이루어진다고 합니다. 이게 세계 도의 그 작품의 그 내용입니다. 자, 우리 코메니우스에 대해서는요,
제가 욕심 같아서는 두세 번을 더 하고 싶습니다. 참 굉장히 내용이 많아요. 많으면서도 그분에게 배울 것이 참 많습니다. 지금까지 한 것은 엑기스만 골라서 이렇게 했는데 시간상 다 우리 하지 못하고 여러분들이 개별적으로 이거를 보시기를 바랍니다. 코메니우스에 대한 교육하게 돼서 이분의 영향을 이제 제일 받은 분이 이제 장자크 루소였습니다. 루소는 그의 자연주의 교육에 큰 영향을 받았다고 그럽니다. 루소는 1712년생이니까 이게 우리 코메니우스보다도 140년 후에 태어난 분이신데 이분이 이제 스위스 제네바 공화국에서 태어나서 프랑스의 계약론자로서 활동을 했고 직접 민주주의자로서 또 교육자로서 계몽주의 철학자로 활동하신 분이 루소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 루소의 자연주의, 그의 범해주의, 또 그의 대표적인 에밀 이거를 읽고 이런 소감을 하면은 아까 그 코메니우스의 그런 내용들을 가지고 루소가 이거를 자연주의 교육으로 이렇게 푸른 것을 봅니다. 루소의 성장 배경을 보면은 제네바에서 출생했고 어머님의 죽음과 자녀 양육에 무관심한 아버지 밑에서 자랐고 어렸을 때부터 독서하는 습관을 가졌답니다. 16살 때는 방황 생활을 시작했고 또 바랑 부인과의 만남 이거를 통해서 이 부가 고전을 논하고 철학을 논하고 음악 공부를 했답니다. 그리고 1750년에 디종 아카데미 연상 공모 1등으로 당선됐는데 이때 작품이 과학예술론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외에 절서를 출版한 게 인간 불평론, 기원론, 에밀, 또 사회계약론 이런 것들이 후에 프랑스 혁명을 일으키는데 많이 이렇게 공헌을 했답니다. 그리고 그는 참회록을 저술했는데 이 루소의 참회록을 볼만합니다. 1778년에 66세로 생을 마감했는데 그가 돌아가시기 전 참회록을 통해서 자기의 살아왔던 그런 내용들을 쭉 보는데 교육학적으로도 상당히 도움이 됩니다. 루소의 교육 사상을 보면은 교육의 기초가 성선설의 입장에서 본 자연은 선하고 사회는 악하다고 보았습니다. 우리 인간이 태어나면서부터 인간은 선하게 태어났다는 것이죠. 두 번째로 인간은 처음 이 창조주의 손에서 나올 때 선했지만 인간의 손에 넘어가면서부터 악해졌다는 것입니다. 이게 이제 그 리차드 부부 리차드 리브의 그 책에 보면은 이제 그 이 모럴 소사 이게 immoral society 비도덕적인 사회와 moral humanity 도덕적인 것으로 인간이 그렇게 태어났지만 비도덕적으로 흐르는 이 사회가 있어서 인간이 타락됐다. 이런 이제 원리가 또 비슷합니다. 루소의 교육 사상에 보면은 첫째로 자연성의 원리입니다. 이거는 흥미 위주, 현대의 흥미 중심의 교육과 유사하고요. 두 번째로 식물은 재배에 의해서 생육되고 사람은 교육에 의해서 인간이 된다고 주장하는 쪽입니다. 세 번째로 교육이란 아동의 생동적 특징과 능력이 최대한 발휘될 수 있도록 돕는 과정이라고 봅니다. 네 번째로 초기 교육은 사회로부터 격리시켜 시행하도록 그렇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자연에 따른 교육을 강조하는데 자연에 의해 인간에게 주어진 성향 및 발달 단계를 이해하여 그것에 합당한 사물이나 인간에 의한 교육 목표를 설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루소는 기존 문명 사회에서의 교육을 비자연적 교육이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
아동 중심의 교육을 강조하는데 능동적 아동관이란 루소는 아동의 정신 발달에는 자연적으로 주어진 단계가 있으며 또한 아동은 학습 과정에서 능동적인 주체라고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학습 준비설이 있는데 학습 준비설이란 모든 배움에는 적절한 시기가 있다는 주장입니다. 이게 아동 중심의 교육을 그는 강조하고 있습니다. 소극적 교육론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동으로 하여금 잘못된 관념을 갖지 않도록 보호하는 것이 교육 목적이 된다는 의미입니다. 아동 특성의 이해에 기초한 교육으로 교육은 아동의 성별, 연령별, 특성별 차이의 토대에 근거하여 이루어져야 한다고 그렇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교육 방법에 있어서는 직관의 원리, 그의 제일 주소가 되는 에밀, 여기서는 그의 인문학을 이제 참 요약해서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만은 여기에 보니까 소년기에는 사물과의 접촉을 통한 지적 교육이 있죠. 그 아이들이 질문도 많고 호기심도 많지 않습니까? 그거를 아이들에게 다 제공을 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아이들은 거기에 대해서 많은 것을 이렇게 얻게 됩니다. 또 자연적인 성장의 원리에서 아동이 자연의 순서에 따른 자신의 능력을 중시한다고 그렇게 주장을 합니다. 그래서 이 자연적인 성장 원리를 강조하고 있죠. 또 아동 활동의 원리가 있습니다. 아동 자신의 경험을 중시하는 것이죠. 그리고는 개별화의 원리가 있습니다. 개인의 성별 차이, 연령별 차이, 또 개인별 차이에 근거한 교육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성별 차이에 남자면 남자, 여자면 여자 이렇게 돼야 되는데 오늘날 동성애를 합법화하고 동성애 교육이 이제 침투하면서부터 교육이 무너지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이런 개별화 원리가 무너지는 거예요. 가장 기초가 무너집니다. 가정이 무너집니다. 그 애들은 본래 우리 가정에서는 엄마, 아빠, 나, 동생 이렇게 해서 가정이 이렇게 형성된 것이 이게 기초인데 지금 동성애 얘기해 버리니까 가정이라는 것에 엄마, 아빠 이런 구분도 없어지고 남녀의 구분도 없어지고 그리고 남자 화장실, 여자 화장실도 이게 구분이 없어지고 이러니까 혼동만 생기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동성애가 계속 가느냐? 아닙니다. 한 세대만 지나지 않아도 벌써 동성애가 이게 거기에 빠져있던 사람들이 다 이게 잘못됐다고 돌아오는 세상이에요. 그래서 잠시 저희들이 향락을 누리지는 몰라도 이렇게 금방 무너지고 많은 동성애. 이게 개별화의 원리, 성별 차이, 연령별 차이, 개인 차이 이게 무너져 버리면 이건 안 된다는 것입니다. 교육에 모든 거 망친다는 거죠. 노작의 원리가 있습니다. 로빈슨 크루소처럼 스스로 자신의 문제를 해결해 나갈 수 있는 능력을 키워주는 노작 교육도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게 루소의 교육사상. 이것도 유럽에 많이 퍼져서 또 오늘날 현대 교육에 루소의 영향이 무시 못합니다. 또 루소의 교육 방법에 교육사적인 의의를 보면은 성장의 원칙이 있습니다. 아동활동의 원칙이 있어요. 개성화의 원칙을 제시합니다. 또 모든 게 필요, 활동, 경험, 지시 네 단계를 제시하면서 선생님들이 여기에 커리도 준비하고 교육 평가도 합니다. 그 다음 교사의 임무는 아동이 자신의 질서를 따르도록 지도하는 데 있다는 겁니다. 좋은 거죠. 네 번째는 아동 자신이 행동 결과에 고통을 느끼게 그렇게 만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루소의 교육 사상이 굉장히 오늘날 많은 영향을 끼치고 있다는 거. 그분의 주조가 되는 에밀 작품입니다. 뭐 오래전에 여러분들이 읽어보셨겠지만 이 에밀 이 작품은 이 그분의 그 이런 자연주의적인 유아 교육
이런 사상들이 다 여기에 밀접되어 있는 인문학 교재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나타난 주요 교육 사상을 살펴보면 루소의 교육 사상의 집대성이 되어 있는데 그의 근본 사상인 성선설에 기초하여 오직 인간의 자연성을 그대로 발전시키는 교육을 여기서 읽을 수 있고 또 학습자의 내재적인 성향을 자유롭게 개발해서 소극적인 교육할 것을 강조하고 있고 인간 교육은 순수하게 개인 자신을 목적으로 하여야 한다. 이런 내용들이 에밀에 나오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이 책을 오래전에 읽었지만 한번 다시 꺼내서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에밀은 제1편은 1세부터 5세까지 이거는 총론과 유아기 교육을 다루고 있습니다. 아동의 신체적인 발육에 중점을 두고 또 어머니의 직접 교육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2편에 가면은 6세에서 12세에 있는 아동기를 다루고 있습니다. 이때는 아이가 감각기관의 훈련을 하는데요. 아이덴티티, 나는 누구냐 이거예요. 요때 아이들이 특히 이중문화권에서 자라는 아이들, 아버지가 미국 사람이고 엄마가 한국 사람이다. 또 반대다. 또 이제 그 이민사회에서 살고 있는 자녀들. 이때 아이들이 아이덴티 문제가 이때 많이 생겨요. 요때 이거를 잘 잡아줘야 됩니다. 감각기관의 훈련, 자연보를 주장을 합니다. 그리고는 13세부터 15세까지를 소년기라 이렇게 에밀에서 규정하고 있고 이때는 지적 도야기로서 지적 교수가 가능한 시기입니다. 집관주의적인 교수법을 사용하여 자기 활동에 의한 학습법을 주장합니다. 또 아동의 호기심 유발을 강조를 합니다. 그리고 이제 4편에 가면은 청년기 16세에서 20세로 규정을 하는데 타인의 감정을 수용하며 도덕적, 종교적인 도야를 주로 하는 시기이기 때문에 또 성에 대한 흥미를 느끼기 시작하는 시기라는 겁니다. 이때 이거를 잘 잡아줘야 아이들이 건강하게 잘 자랄 수 있다. 이것이 에밀에 나오는 그런 내용입니다. 제5편은 여성 교육을 다루고 있어요. 현모 양처가 되는 방법. 또 여성 교육의 이상은 여자는 남자를 즐겁게 하는 것이 임무라고 하며 순종과 겸양의 미덕을 이루고 가사를 알뜰히 정리하는 것. 우리 잠언서 맨 끝장인 31장의 10절부터 마지막 22절에 나오는 현모 양처의 여성상 있지 않습니까? 이런 교육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남녀의 교육은 동일시할 수 없다라고 이렇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루소의 사상이 후대에 끼친 영향을 보면 개인에게 미친 영향으로서는 프로벨이 자연을 중시한 점은 루소의 영향을 받은 거다. 또 바제도의 범해파에 영향도 주었다. 바제도는 에밀을 읽고 교육자가 되기로 결심했다는 겁니다. 엘레인 케이의 이 아동의 세계에 영향을 줬다 해서 많은 영향을 끼친 분이 루소입니다. 오늘은 강의는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우리 분교장님 이어서 우리 마무리 진행해 주십시오.